매각 결과 소재지 초창남도 아산시 (52건) 꽤 많은 물건이 먼저주에 나왔었습니다. 이 중에 유찰된 것도 있고 매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매각되는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첫 번째 물건, 이건 사건 번호가 21년도 타경 경매 사건인 6999번. 그 다음에 21년도 바로 뒤에네요. 빠르네요. 이게 더 오히려. 예, 빠르네요. 보통은 빠른 게 앞에다 하는데, 그러면 아마 좀 특이하네요. 6968, 이 앞에 있는 건 6999. 이거 좀 특이하네요. 빠른 것을 시행하고 빠른 게 취하됐을 경우에 두 번째 사건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그 뒤에 접수된 사건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건 감정 가격이 4억 6천인데 1억 5천까지 46억에서 너무 액수가 크니까 헷갈리네요. 46억짜리인데 15억까지 떨어졌어요. 몇 번 유찰됐나요? 이게 4번쯤 유찰됐네요. 4번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다운되니까 2번 유찰되면은 49%쯤 됩니다. 3번, 4번 정도 유찰돼가지고 15억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19억 1,111만원 주고 사가셨습니다. 이 비고란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 많을수록 복잡한 겁니다. 최소한도 이 비고란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자신있게 입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매각, 이 비고란 첫 번째 일괄매각. 원래 경매는 개별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잘 팔리겠죠. 물건이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판다 보면 가격이 커져가지고 살 사람이 많지 않죠. 하지만은 그 물건들 사이에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든지, 또 그 같은 사람한테 가야 개발이 용이하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합니다. 이 일괄 매각 신청서도 있어요. 그 용지 중에 그 경매 이 지식 안에 보면은 경매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 안에 일괄 경매 신청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자주 오신 분이나 자주 오실 분은 이 경매 지식에 들어가서 경매 서식, 이 서식이 무엇이 있는가도 쭉 한번 훑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20개 되네요. 네, 20개를 한꺼번에 판다 해서 일괄매각이에요. 목록 15, 21, 몇 번째? 15번째, 21번째.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충 보면은 택지 조성하다가
일부는 건물을 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부도나가지고 경매로 나온 겁니다. 건축법상 사용선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고 목록 12, 17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컨테이너 박스하고 비닐하우스는 항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이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제외돼요. 이 만약에 수목이나 그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시의 수목, 제시의 건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는 동산이기 때문에 항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물을 경락받으신 분은 이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는 주인에게 언제까지 철거해달라, 철거하지 않으면은 임으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이거를 보시면은 아직도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임야 전 대지는 없잖아요. 대지로 지목 변경은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주무관청, 여기는 주무관청이 둔표 먼사무소네요. 여기에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아마 자금 조달 문제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21년 12월 2일 삼성토건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억인가요? 네, 10억 정도. 그 다음 24년 6월 3일 남양건설로부터 공사대금 7억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어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것은 공사 도중에 지금 그 부도가 났기 때문에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요. 이 유치권은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유치권은 그 사람에게 돈 받을 거 있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채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이 유치권은 공시 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점유 정도는 누가 봐도 점유자가 있다는 정도의 상태가 돼야 돼요. 자기만 모르게 점유한다든가 그러면 점유 효력이 없습니다. 점유 효력이 없어요. 누가 봐도 아 점유자가 있다 이런 상태로 해야 돼요. 막 유치권 써놓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프랜카드 붙여놓고 그다음 자기 연락처 붙여놓고 이 정도는 돼야 그 점유자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입찰자가 알아서 판단을 시라 이 뜻이에요. 법원은 책임지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면은 무조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인수돼요. 공권 지목이 전답 도로 임야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등 건부지 도로 및 부지 조성 상태임. 목록 1은 농취증이 필요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미제출 시 몰수한다. 그거예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은
매각이 된 일주일 후 허브 결정을 합니다. 매각된 일주일 후 급업정 오후에 그 허브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채권과 낙찰자는 참석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그때까지 그 채권과 낙찰자는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허가가 나고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냐면은 최저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1억 5천 맞죠? 1억 5천이죠? 1억 5천 963만 7,600원. 이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돈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 농지하고 관계된 것은 무조건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손에 들고 입찰을 하셔야 불이의 피해를 안 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이 쉽게 발급됐어요. 그 다음에 서류도 간단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복잡해졌어요. 그 서류도 몇 가지도 첨부되고. 그래서 그 농취증이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발급이 거의 됐는데, 이제는 지금은 2, 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그 요건이 엄격히 됐습니다. 서류도 몇 가지 더 늘고. 그래서 꼭 농지에 관계된 것을 사실 때는, 입찰하실 때는 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서 손에 들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불이의 피해가 없습니다. 농취증은 신청서는 하나인데, 신청서에 그 서류가 재직증명서랄지 주민등록 등본 등초본이랄지, 그 다음에 뭐 또 그 서류가 또 필요하면은 또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서에 그 체크란이 있는데, 농지대장, 농사를 지시고 있는 분은 농지대장. 옛날에는 농지원부라는 게 있었는데, 농지원부 예전에는 300평 이상의 농지가 농지원부가 발행됐던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그 농지의 크기에 관계없이 농지대장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대장이 있으신 분은 농지대장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돼요. 즉 농사를 지신 분은 농지대장, 그 다음에 앞으로 농사를 지실 분은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하나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주말농장 하실 분은 그 체크가 앞에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그 농사를 지신 분 체크. 나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 즉 농지대장이 없다. 그러신 분인데 난 주말농장 하겠다. 그러면 주말농장에다 체크. 앞으로 농사를 지실 분은 그 농사를 그 지실 분에다 체크. 그러면은 농사를 지실 분은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한 장이에요. 그걸 더 제출해야 되고, 주말농장 하실 분은 체크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시고 있는 분은 그 대장을 그때 체크를 하시고 농지 대장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농지등도 그 시작은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관계되고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작은 뭐 광덕이었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지금 그 규칙 제정이 멈춰 있어요. 농지법 규칙 제정이 멈춰 있어가지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 사회상에 부합하죠. 지금 농사 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지가 많이 지금 놀고 있는데 그리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지라도 팔아야 무슨 뭐 병원비랄지 노후 대책이 될 텐데 이게 까다롭게 해놔가지고 팔리지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나겠어요. 요새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일을 사람이 없는데 천수다변에 기계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전부 다가 묵혀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각 사실조의 회신서 참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집행관이 현황조사로 나가 보니까 이게 말은 농지인데 말은 임야인데 지금 농지하고 임야가 섞여 있죠.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즉 형질 변경을 일부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치해둔 거예요. 그래서 집행관이 이 둔표 면장한테 주무관청이 둔포면이죠. 면장에게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전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닌데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 회신을 보냈어요. 사실조회서를 보냈어요. 사실조회서는 재판에서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조회서. 이 사실조회서는요, 우리 개인에 관해서는 만약에 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 3사 통신사에 한 번이라도 통신기기를 샀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화번호랄지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 추적이 가능합니다. 거기 나오는 사실로 이 사람 그 전화번호 아니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달라고 법원에서 그러면은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지고 그 주민등록 조회를 해보면은 이사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싹 나옵니다. 그럼 추적을 해요. 그래 나중에 그 송달 문서를 그 짝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써먹는 게 아니라 여기 사실조회에서도 가서 보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게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면장이 그건 원상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라든지 그건 지금 대장이 농지로 되어 있으니까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갔어요. 그래서 집행관도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지금 몇 건 나오는데 유치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받을 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 금전채권이겠죠. 채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야만 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면은 나중에 해고가 낙찰자가 그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출해가지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래도 끝까지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낙찰자가 그 유치권 주장한 사람을 상대로 업무 방해, 그 다음에 업무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괜히 돈 받을 거 있다고 유치권 막그 주장하다 프랜카드 붙여놓고 안 비켜준 사람은 형사 처벌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또 소송에서 비용도 부담해야 돼요. 그래 아주 낭패를 보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거짓걸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게 여기까지. 이런 경우에 그 코로나만 없었으면은 인건비도 안 올랐을 거고 그 건축 자재비도 안 올랐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자도 안 올랐을 거고 그러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그 전까지 담보 대출 이자가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6%가 되죠. 2%밖에 안 되면은 그 금리도 싸지. 그 다음에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지.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지. 여러모로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분양이 상당 부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도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자재비가 뭐 몇십 프로 올라버리고 인건비도 몇십 프로 올라버리고 그 이자는 거의 뭐 ER 연 20%가 연 2%가 연 7% 정도까지 올라버렸으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 수도권이 있는데 택지 조성인데 거의 대부분이 공사가 멈춰 있거나 상당 부분이 자금에 그 압박받은 데는 부도가 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매각됐네요. 이것은 하여튼 비굴하네.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좀 조심하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유치권이 있는 없는가 제일 중요해요. 유치권은 성립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무조건 채권권 낙찰자가 인수를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한 건 몇 건이 나와 있으면은 여기 안 나와 있는 유치권도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서 꼭 보시고 꼭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훗날에 대항할 때 증거로 써놓기 위해서 꼭 가서. 그리고 부동산은 경매 아니라 우리가 법률에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더라도 꼭 사전에 가서 보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래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계약할 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사 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다 캐가고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있었던 물건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시 원상회복 시키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분이 많네요. 여기는 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일괄매각, 컨테이너, 농취증, 이 농취증은 이것도 이 과수원이 농지죠. 이게 아마 이 지목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과수원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사실 조회서를 보냈는데 회신에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회신이 왔다.
그 뜻입니다. 아, 이거 있네요. 주거다지. 집질러, 집진, 주택의, 아직 주택이 없는 낮이다. 놀고 있는 땅이다. 그 뜻이에요. 농지 전용 협의가 취소되어 농지로 원상 회복 명령을 통지한 바 있으나 관계기관의 확인 요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농지로 원상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땅 외에 건물이랄지 구조물이 있으면은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어디요 이거는 아산 시청에 가가지고 이 동사무소는 안 됩니다. 시청 가셔가지고 이걸 물어봐야 돼요. 가서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시청에 가가지고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가능하면은 입찰에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사갔네요. 좀 가격을 높이셨네요. 채집가격이 1억 3,565만 4천 원인데 어떤 분이 거의 5천만 원을 더 쓰고 4천만 원 이상을 더 쓰고 사가셨어요. 이런 것은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는 엄두가 나서 못 살 텐데 사가신 거 보니까 아마 이해 당사자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조금만 더 써도 될 텐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것도 매각됐네. 매각이 의외로 많이 됐습니다. 복잡한 물건들인데 의외로 많이 됐어요. 좀 경제가 풀어주고 있는지. 밭 690평만 메타 200평이네요. 그 다음에 72평만 메타. 이것은 그 채소 분할 면적에서 농지를 몇 평이죠 그때? 150평인가요? 150평만 메타던가? 모르면 찾아봐야죠. 채소 분할 면적. 채소 분할 면적. 이거 더 찾으려면 없어요? 분할 면적 경우 330m 이상 지목 대지는 330평방미터 이상 농지는 2000평방미터 이상 동지역, 읍면적, 녹지지역은 200, 200 관리지역은 90, 60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좀 정리하는 게 이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동지역, 읍면지역 정리 잘 해놨네. 주거지역은 200평방미터. 그러므로 400평방미터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분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0평방미터 2개 이상이면은 298, 180평방미터 이상해야 되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0평방미터. 이 세 개 다 똑같네요. 298, 180평방미터 이상. 읍면적은 이보다 적어도 되네요. 이보다 적으면은 분할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도로, 그런 경우는 도로의 경우, 하천 도로의 경우는 예외예요. 예외. 그래 적은 것도 분할이 됩니다. 아니, 녹지 지역이 여기는 90평방미터인데 여기는 200평방미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밖에 이게 맞습니다. 이게 최소 분할 면적 이게 맞습니다. 이게. 평방미터예요. 평이 아니라. (72평방미터) 이걸 평으로 따지면은 20평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것들은 길 때문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매각됐네요. 이것은 그 온천동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여기도 유치권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 온천이랄지 이런데 물하고 관계되는 데는 사시면은 리모델링을 싹 새로 해야 됩니다. 상시로 물을 사용한 곳은 모든 파이프, 대부분의 파이프가 부식돼 가지고 싹 수리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매각이 이루어졌네요. 이것은 좀 특이한데 지분 매각. 지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상속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상속 때문에. 원래는 피상속인이 온전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전한 물건을 금융기관이나 누구한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인들한테 지분상속이 돼가지고 빚과 빚이 다 상속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상속은 포괄승계라 해가지고 권리와 의무가 다 승계돼 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지분 매각, 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1120분의 70. 이름은 0자 생략하고 112분의 7이라고 써놓을지 뭐 이렇게 써놓은지 모르겠어요. 이 지분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공급해주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써놓으면은 엑셀처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방정시처럼 막 계산기로 계산하고 그러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대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칸에다가 딱딱딱 쓰란 듯 다 써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지분이 얼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1120분의 70이 그래 나온 숫자일 거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법원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 1회로 제한해놨습니다. 이럴 경우는 예전하고 달리 사전에 이번 회차에
이번 회차에 내가 공유자 우선 면세권을 행사하겠다를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보증금 10%도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해서 행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매각대금을 내지 안 해버리네요. 매각대금을 안 내요. 매각대금은 보통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은 낙찰 후 일주일에 허브 결정을 하고 이 신청기간 일주일을 줘요. 그 의신청자가 없으면, 합당한 의신청자가 없으면은 매각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러면은 두 달 정도 그 매각 대금 납입 기한서가 있는데, 기한 고지서가 있는데 그거 써졌어요. 언제까지 내라. 그때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은 그 매각 포기가 돼버립니다. 포기가 돼요. 그럼 역시 보증은 10% 날라가요. 이 사람이 이게 자기 혼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보증금을 날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행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법원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소송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판결이 되냐면은 일종의 그 경매 방해 행위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그 뜻이에요.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분이 묘지로 이용 중이고 토지의 분묘 이기가 소재하고 있고 조사된 분묘 이외에 추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 지상 소재의 분묘를 위하여 분묘 기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분묘 기준권이 예전에는 상당히 두텁게 보호되는데 현재 와서는 유명무실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멸절 사태에 직면해서 그럴 거예요. 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아마 그 출생률이 0.5가 안 되죠? 0.5가 안 되죠, 지금? 0.6? 0.6 되면은 남녀가 결혼해서 최소한도 3명 정도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0.6이라면은 3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현상이 동양에 에다보다 동양에 좀 인구가 많았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이. 그래서 산하제한이랄지 가족 계획을 강력히 실시했어요. 그 결과 현재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사회 문제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를 수호하고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그래도 딸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시집 버리면 결혼해버리면은 어떻게 관리를 못하잖아요, 이게.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녀석이 이민 가버렸다든가 해외로 가버렸다든가 이런 묘를 누가 관리합니까? 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분묘에 대한 그 지극한 정성이 거의 많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무슨 그 비상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최소한도 출생률을 1.5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지됩니다. 중국이 유지되고, 벌써 중국은 인구한테 졌다고 그래요. 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구 숫자로. 인도는 막 출생률이 높아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버글버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
이 중국 오면은 젊은 애들이 없어요. 우리 고향 가면은 전부 다 그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제가 가면은 아주 젊은이 층에 들어갑니다. 젊은이 층에 들어가요. 그래, 이런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피해야 돼요. 농담이지만은 제가 만약에 정책을 핀다면은 결혼은 땅한테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금 주택들 부도난 아파트들 아니면은 빈집들, 도시도 빈집들이 많거든요. 도심 지역에 재개발해야 할 집들, 그런 것들 전부 다가 국가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입해가지고, 어차피 국가 소유니까 국가는 손해보지 않잖아요. 재산으로 잡히니까, 명목상 재산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결혼한 부부한테는 무조건 무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주고, 아기를 낳으면은 출산과 동시에 대학교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학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애를 전부 다 유치원에서 획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획일적인 교육. 나쁜 말 같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필요해요. 애를 키울 때 능력 없는 부모, 그 다음에 능력 없는 사람이 키운 것보다 국가에서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그 애에 맞게끔 창의력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가지고 사회에 정상적인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한 4, 5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에 이바지하죠. 그리고 그에 들어간 비용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포퓰리즘, 낭비로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돈은, 그 비용은 전부 다 국내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내수가 커지고, 인간은 것은 우리 수출이 아니라 내수로도 충분히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인구가 불어나지. 지금 상태로 돈을 몇백 조를 1년에 쓰는데도 전혀 진작이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지금 몇백 조를 쓰고 있는데 10년이면은 몇천 조예요, 몇천 조. 그것만 가지면은 빈집들, 부도난 집들 전부 다 국가에서 매입해가지고 신혼 부부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애들은 유치원이랄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양질의 교육을 가르칠 수가 있고, 하여튼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핀란드가 했던, 프랑스나 그 나라에서 했던 정책을 100개를 뭐라고 그래? 벤치? 뭐라고 그래? 벤치마킹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분묘기주권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분묘기주권이 성립되면은 손을 못 댈 정도로 위력이 있었어요. 분묘기주권은 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인정하는 특수한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관습법상이 인정하는 특수한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떨 때 분묘기권이 성립되냐면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묘를 설치한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하고
그 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이 매매했을 때 그 토지를 산 사람은 그 묘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땅에 불법으로 묘를 설치한 사람은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지났을 경우에 분묘기식구가 성립돼 가지고 땅 주인이 그 묘를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사면은 두 번째, 그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하고 그 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약정 없이 그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분묘가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매로 샀을 경우는 그 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지금 땅 주인의 그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팔린 마당인데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그 묘를 그 토지를 샀을 경우는 전 토지 주인한테 야 보니까 묘가 있는데 그 묘가 당신 거더라. 이 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사면. 경매로 사는 장점 중에 그게 또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그 땅 전 주인이 그 묘를 이장해 가든지 아니면은 그 땅을 사든지 하여튼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경우 그 증조 할아버지 묘 한 100년 됐다. 예를 들어서 뭐 50년 100년 된 묘가 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그 묘가 존재하는 한 분묘기주권이 성립돼 가지고 묘를 어떻게 강제로 이전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22년 10월인가 그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분묘기주권이 성립된 묘라도 땅 주인, 땅을 구입한 주인이 묘 주인에게 이전해가든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는 토지 사용료, 지료를 지불해야 된다. 지금 지나간 기간은 어쩔 수 없고 뭐 조선시대도 있었다 묘가 그건 뭐 한 20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200년 동안 지료를 다 내려라 이럴 수는 없죠. 판례도 그 말이 나옵니다. 이왕에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토지의 지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지상권은 지료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사용료가 지료입니다. 토지 사용료가 묻어도 되고 그 지료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전세권은 전세금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은 지상권의 임대료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고 사용대차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상권은 무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 되고. 그래 지금부터 돈을 주라. 그러는데 안 줬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2개에 걸쳐서 연체가 되면은 지상권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지 통고를 하고 소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지상권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있는 묘가 무효가 분고가 돼버리죠.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게. 아직은 그에 대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어요. 판례가 나오려면은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게 조상하고 관계된 재판은요, 무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안 내려줘요. 급한 것도 아닌데 뭐 죽은 사람하고 가지고 재판하는데 빨리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질질 끕니다. 급한 사건보다 자처하려고 우스개 말하면은 시간 있으면 재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해관계 판례가 나오려면은 상당히 오래 있어야 된다. 아주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을 사실 때는 가서 묘가 있다. 그거 무조건 싹 조사해가지고 분명히 저게 성립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전부 다가 그 코팅이라고 그러죠. A4용지다가 딱 인쇄해가지고 코팅을 앞뒤로 딱 해가지고 몇 장을 해가지고 그다 법적 문구도 써야 돼요.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좀 써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쓰면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가서 쓰면 의뢰하면은 돈이 좀 들어가죠. 그래 살면서 좀 치는 변호사나 치는 의사 그냥 한 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사귀어놓으면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용지 안에 진의 그 회사 마크가 있습니다. 법무사도 진의 마크가 있어요. 변호사도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어렴풋이 마크가 인쇄되어 있어요. 거기다 써줘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이 사람 재판을 준비 중인가 보네, 소송을 준비 중인가 보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팅을 딱 해가지고 앞뒤에다가 그 나무다 좀 묶어놔요. 묶어놓고 사진 찍어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그런 본 적이 없다 그래 잡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묘마다 다 걸어놔요. 그런 묘가 그 관련 사람이 있으면은 벌초랄지 명절 때 와서 보고 전화 오거나 답장이 오겠죠. 예. 나는 분명히 주권이 성립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경멸했을 경우는 그 땅 주인이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주권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묘를 이장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땅만큼을 매입해 가시든지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것도 근거를 대야 돼요. 분묘의주권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되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그것도 만약 세 번째가 두 개를 같이 내야죠. 세 번째, 분묘의주권이 성립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 토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용료를 지료를 그 법률로 뭐라고 하죠?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그 판례 몇 번에 의해서 그 지료를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밑에 써야죠. 2번하고 3번. 그럼 전부 다 해당됩니다고. 전부 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러면은 뭐 묘가 막 너무 오래되고 조상 대대로 그 관리는 중요한 묘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큼 띄어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묘다. 그러면은 그 이장비, 담은 이장비 얼마 드릴 줄 테니까 그 묘를 이장해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서로 협의하에 해야 돼요. 소송으로 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제일 그 좀 좋은 게 협의하에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분묘기주권은 예전하고 많이 틀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다음이나 다음 주쯤 지상권 나갈 때 그 교재 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찰
이것도 하나 매각됐네요. 이것은 뭐예요? 임야 660평방미터 200평이네요. 이것도 건물은 없나 본데요. 일괄 매각 하나, 두 개. 이게 하나마다 등기부, 등기상 정부 증명서, 예전으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이죠. 이걸 하나마다 하나씩 다 받아야 돼요. 다 넘겨받아야 돼요. 전부 다. 일괄 매각. 목록 1, 공무상 임야이나 현황은 평탄하게 조성된 나지, 놀고 있는 땅 상태의 토지임. 그러니까 아마 형질 변경을 하는 도중에 부도난 것 같아요. 임야를 집 지려고 평평하게 만든 거, 이거 형질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축대도 쌓고 뭐 길도 됐고 좀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부도난 것 같습니다. 이륙은 인접 필지의 대지와 건물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목록 5는 전신주 2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응찰시 유의 바람. 아마 큰 택지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저렇게 전부 다가 지하로 묻어버리는데, 여기는 아마 아직 그 정도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하로 묻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그 전신주가 거의 주요 도시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땅으로 다 묻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예전에 어릴 때는 막 그렇게 전신주가 많고 막 참새들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신주가 없어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보니까 싹 지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 그거랍니다. 그 전신주가 거의 사라지고 깨끗하다. 일본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전기 회사가 그 민간 뭐라고 그러죠? 민간이 가지고 민영화돼 가지고 회사가 몇 개가 있답니다. 그러나 통일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주식회사 공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그냥 다 처리해버리니까 일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콘센트. 우리나라는 전부 다 220볼트로 다 바꿨잖아요. 일본 아이들 120볼트, 110볼트인가요?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 바꾼대요. 회사마다 다 틀려가지고 이걸 일률적으로 못 바꾼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다가, 그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한전에 연락 오면요, 와서 공짜로 다 해줬어요. 공짜로 그냥 그 뚜껑 선, 그 다음에 그 구멍, 코끼리코 같은 거, 그걸 전부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불호가 몇 년 만에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 에너지 전략도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자기기를 전부 다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매각됐네요. 매각이 많이 됐네요. 이런 것들이. 이 과수원도 농지증이 필요하다. 여기도 역시 사실 조회 회신서를 첨부해놨다. 그러니까 운동면사무소에 그 집행관이, 이 말은 그 지목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이 과수원 아니더라. 이거 농지 기능을 상실했는데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필요하다.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원상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서를 보냈답니다. 회신서, 그냥 사실 조회서를 보냈는데 그게 답신으로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농지증이 필요하니까 농지를 떼와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 때는 반드시 먼저 여기는 인터넷으로도 되고,
그 다음 면사무소 가도 됩니다. 농지증을 발급받고 농지증을 손에 쥐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험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건들은 오피스텔 신건들은 유찰되는 게 당연하고 이 도고타운 아파트 57.72평방미터 이것은 전유 부분입니다. 우리가 속칭 아파트 평수는 여기다 플러스 8을 해야 돼요. 이 57.72 나누기 3.3 플러스 8을 해야 아파트 실평수가 나옵니다. 이건 전유 부분이에요. 이 감정가격이 1억 1천만 원으로 된 것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낡은 아파트 같습니다. 낡은 아파트. 그 다음에 3층이고 그래서 1억 1천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두 번이나 유찰돼가지고 5,3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조금 더 썼네요. 5,450만 원. 아마 이 금액을 보니까 나홀로 입찰한 것 같아요. 나홀로. 이 사람 사고 그랬을 거네. 이럴 줄 알았으면 5,390만 원 쓸 건데 괜히 좀 더 썼다. 이거 10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네요. 그럼 뭐 이 필요 오신 분은 잘한 거죠. 어떻게 아파트 24평짜리를 5,400 주고 삽니까? 이건 이제 공식이 대충 아시겠죠? 아파트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안짝된 것들은 감정가격이 아산하고 천안하고 좀씩 한 1,000만 원 차이 나는데 그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평가되고 한 10년 되는 것은 거의 한 800~900만 원 평가되고 20년 넘은 경우는 한 600~700만 원 평가된다. 그리고 입찰하실 때도 요 근래 최근에 진 것들 그런 것들 좀 명품 아파트라는 것들은 감정 가격보다도 감정 가격에서 무조건 한번 유찰됩니다. 유찰된 그 가격 감정 가격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위쪽이 가까운 그러니까 감정 가격에 가까운 금액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10년 된 것들은 그보다 감정 가격보다 좀 더 밑에는 감정 가격이 아니라 그 밑에 최저 가격보다 2분의 1 해가지고 좀 더 위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안 된 것은 감정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2억 한 7, 8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10년 된 것은 그 감정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2억 한 5, 6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0년 넘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감정 가격이 3억이다. 그럴 일은 없지만은 3억이다. 그러면은 2억 한 4천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한 30년 됐다. 그럼 한 번 더 봐요. 유찰이 2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안 되면 말고 다른 물건 이제 찾으시면 되고 가끔 하다가 좋은 물건은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은 특별히 높은 가격 쓴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저 아파트가. 그래 높은 가격에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양보하시고 다른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꼭 그런 사람 이기시라고 막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쓴다던가. 그럼 뭐들로 경매해요. 힘들게. 그 1등하고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유찰 이것도 하나 배웠겠네요. 명인면 아산리에 있는 밭 396평인데 이거 100평이 넘죠. 이게 밭이죠. 밭.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농지증에 요걸 안 쳐. 이게 이런 경우는 이 토지가
도시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든지 상업지역이든지 공업지역이든지 주택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저는 어차피 대지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 농지 전용 분담금이나 임야 산지 전용 분담금을 내냐 안 내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대충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86년 이전에 지정된 경우라면은 그 농지 산지 전용 분담금을 안 냅니다. 면제돼요. 그 후에 지정된 경우는 내야 돼요. 그것은 그 주무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됐어요. 1억으로 평가됐네요. 0이면은 그렇게 그 번화가는 아니죠 이게. 그런데도 1억으로 평가됐어요. 잡초가 무성한 휴경제라네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든 뭐든 이런 것은 요새는 전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포크레인을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싹 정리해주고 한나절이면 끝납니다. 한나절도 필요 없어요. 4시간이면 끝나요. 깨끗이 정리해주고 갑니다. 아마 비용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려면은 몇 명이 며칠해야 돼요. 그런데 기계로 오면은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 오면은 한 80만원, 8, 90만원 될 겁니다. 근데 한나절 하면은 한 40만원? 그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단독주택 은목면 신유리에 있다네요. 660평방미터 200평짜리입니다. 200평짜리. 이게 감정가격이 5억 두 번 유찰해가지고 2억 7천 누가 3억 4,866만원 주고 사가셨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사실 때는 택지 전문적으로 택지가 조성된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택지가 조성되지 않고 단독주택을 개인이 개발한 거다. 그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주위의 토지 주인이 누군가도 보고 싹 다 그 진입로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전부 다 싹 조사하시고 사야 돼요. 자기 땅 요래필째 한 군데다 집 지어놓고 그놈만 팔았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땅들을 토지를 이용하라고 오겠어요? 이 분쟁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죠. 물론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토지는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땅인데 옆에 땅 좀 걸쳐가지고 건물을 쳤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다 오르니까 전문적으로 택지 개발해서 단독주택을 치지 않고 경치 좋은 자기 땅에다 단독주택을 졌을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 가서 싹 확인을 하셔야 돼요. 탐문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동네 사람들하고 분쟁의 소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시골에 있는 땅들은 도로, 지적상 도로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관습상 그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쓰는 도로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 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개발했다든가 그 집을 샀다든가 또 그 앞에 있는 도로를 샀다든가 이런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다 부릅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은 민법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자기 땅에다가 뒤에 사람 꼴보기 싫다고 자기 뒤에다가
앞에 조망을 방해하려고 높게 이렇게 차막을 설치해가지고 내 땅에다 내가 차막 설치하는데 뭐 무슨 실이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 전부 다 처벌받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기 땅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헌법에 재산권도 사유재산이 보장되지만은 그 사유재산권도 재산도 공공성에 맞게끔 공공복리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권리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고 상대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교육이 어릴 때부터 그 체계화되지 못하고 특히 이제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교육 정도가 너무 틀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 교육을 시키고 아예 뭐 가정교사까지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유학도 어떤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그 학교 주위에 싹 그 케어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유치원도 못 보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전부 다 유치원 못 갔으니까 뭐 그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도 못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이 어떤 경우는 부모 자격이 미달된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 큰 애들은 몰라요 뭘. 들은 적도 없고 교육 받아온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에 대한 강력한 그 의지만 남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좀 이따가 그 일반 사법인 인법 소유권 제한 부분을 좀 보실 텐데 보면 황당한 게 많이 나와요. 깜짝 놀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택지를 조성해 놓은 곳에 있는 단독주택 아니고 그 개인이 개인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졌을 경우는 주위 땅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가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찰 따라 매각됐네요. 공장은 뭐 통과하겠습니다. 이것도 매각. 이것은 대지 이후에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로 인해서 그 제한받는 가격이랍니다. 이것은 초식을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대지 2개 위에 있는 건물이 단독주택이 있대요. 그 단독주택 주인이 매입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7만 누가 사겠어요 이걸? 땅 위에 그 단독주택이 있으면은 이 땅을 사시면은 이 지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가지고 나중에 지상권 설명드릴 때 이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좀 구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태여 싹 암기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우리 비교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생각해도 뭐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효과가 같으니까. 그런 걸 사시면은 이 건물을 질 때 땅 주인의 승낙이 없으면은 건축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건물일 경우에 전부 다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권리 분석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 일반인은 안 사겠죠. 이 건물 주인이 샀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유찰.
이건 하나 매각 논인데 농취증 필요 반환하지 않음 당연히 몰수죠. 언제까지요? 그 허브 결정 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은 몰수다. 그 다음에 불허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지적도상은 맹지인데 현황은 휴경지인 놀고 있는 땅이다. 지적도상은 맹지지만은 관습법상 사용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다. 누가 사가셨어요. 1억 5,900 감정이 났는데 두 번 유찰 발은 16 두 번 유찰됐네요. 두 번 유찰되면은 49%쯤 나옵니다. 49%. 한 번에 30%씩 다운되는데 두 번이면 60% 다운되는 게 아니라 이 가게 30% 다운된 가게에서 또 30% 다운돼요. 그래서 49%쯤 나와요. 어떤 분이 8,733만 원 주고 사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시골에 경지정리 안 된 논은 대부분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도로 그 사람들은 논을 어떻게 경작하냐? 그 시골 오래된 시골들은 전부 다 관습법상 도로가 존재합니다. 조상 대대로 사용하는 도로가 존재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너무 꼬불꼬불한 길 같은 거 좁은 길은 서로 그 각서 양보하에 길을 넓히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와서는 상당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지적을 정리해 줬어야 하는데 지적을 정리 안 하고 그냥 양보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땅이 바뀌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로 새로운 주인이 청량해 보니까 내 땅에 들어갔네. 이 내 땅에 앞으로 다니지 마. 이런 분들 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서 시골 사람 분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텃세를 많이 부릅니다. 텃세. 그래서 새로 조성한 택지로 이사가지 않고 시골 동네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모르는 고향으로 들어가실 때는 텃세를 좀 조심하고 어른도 텃세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기 아까 그런 이유로 그 안에 좀 있으면 이제 그런 게 관습법이랄지 자기 땅에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게 많이 나와요. 그 시골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을을 갖고 왔어요. 담도 싸고 길도 내고 꽃도 키우고 예전에는요 도로도 부역이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도로들 돌작을 주워다가 깔고 그랬습니다. 장마철 지나면은 길이 다 파여요.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자갈을 주워다가 새로 깔고 그렇게 해서 길도 유지시키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런 마을에 땅 사가지고 들어가서 집 지어놓고 내 땅이니까 니네가 왜 심의하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상가에 들어갈 때도 장사 잘 되는 곳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네. 시골에도 역시 잘 가꿔놓고 그 멋있는 데 들어가려면은 일종의 마을 발전기금 그걸 금일봉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그 이장이란 완장을 탄 사람이나 그 중에 말견한 그 사람이 괜히 텃세를 너무 심하게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괜히 들어가서 분쟁만 생겨요. 편하게 살라고 그리 갔는데 그 매일 그 시비 걸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하얀 그 위원회 그런 걸 싹 조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시골에 그 집이 한 채 있긴 있는데 제가 태어난 곳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갑니다. 어릴 때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 동네 아예 집까지 있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집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동네 사람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도 그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자 제주도 경치점 바닷가에 바다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농막 짓고 거기서 책이나 쓰고 거기서 살고 싶은데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그런 이유다. 그 다음에 유찰, 매각. 이것도 하나 매각됐네요. 아, 이것은 장전동 그 아산에서 천안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4차선. 그 설화산 밑에 있는 그 과수원입니다. 꽤 크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커요. 우리 학교를 처음에 올라올 때 이 땅 사가지고 여기다 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 비싸게 그냥 비싸게 팔겠죠. 위치도 좋고, 예, 여러모로 좋아요. 여기가 비싸게 팔겠죠. 근데 우리 설립자가 좀 좋은 땅은 비싸게 주고 사야죠. 세상에 좋고 싼 것은 없어요. 좋은 것은 비싸야 되고 싼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못 샀습니다. 그래서 자꾸 꿀짝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망했죠. 뭐. 자,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여기 과수원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로 지금 과수원들이 전부 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간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벌들이 싹 죽어가지고 꿀벌들이 수정을 못 시킨답니다. 과수목을.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하여튼 좋은 땅이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 눈에 좋아 보이면은 다른 사람 눈에 좋아 보여요. 감정가격이 2억인데 1억 2,300 1억 20억. 이거 20억이네요.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영을 하나 빼먹네요. 여러분도 법원에 자주 놀러 가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입찰 가격에 글씨 쓸 때 영을 하나 빼먹고 쓴다든가 더 쓴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법원에 천안지원에 시간 있으면 자주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20억짜리를 12억 주고 사가셨습니다. 유찰. 다 유찰됐네요. 이거 하나 매각됐네요. 이것은 배방에 있는 자이아파트 123.410. 이것은 전유 부분이니까 여기다 8평을 더해야 아파트 평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공용 부분이 8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123.4 나누기 3.3 하면은 35평 됩니까 이거? 전유 부분이? 여기다 플러스 8하면은 42평? 요새는 머리가 이 스마트폰한테 거의 잡혀 먹어가지고 계산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암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의지해가지고 내 기능을 스마트폰한테 한 30%는 뺏긴 것 같아요. 몇 평입니까 이거? 45평? 네, 45평. 45평인데 3억 3,600으로 평가됐으면은 대충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이게. 20년쯤 됐다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한 번 유찰됐네요. 이것 더하기 나누기 2분의 1. 그래가지고
중간 정도 가격을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3억 3천만 원짜리를 2억 5천. 이거 얼마 적게 써놨습니까 이게? 2억 5천 더하기 7, 8천? 2억 8천 정도가 중간이니까. 한 8천만 원 적게 써놨네요. 감정가격보다. 이 아파트 사실 때는 반드시 시세를 가서 보셔야 돼요. 이 감정해 놓은 게 5, 6개월 전에 감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당사자 내역에 가가지고 승계인, 채무자금 소유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이 교부권자는 국가기관입니다. 채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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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권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안에 가처분권자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지만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없고 임차권자도 없는데 임차권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송달 내역 원래는 전입세대 열람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만은 우리는 그거 없으니까 여기에 송달 내역 보시면은 이 안에 문서 송달한 사람이 없네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접수네요. 그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나 안 했나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 예. 써 있어요. 여기가 서류 제출한 게. 만약에 배당 신청 안 했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파트 사실 때는 제일 문제가 나중에 그 낙찰 받고 명도 받을 때 그 임차인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 좀 명도 받을 때 골치 아프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도 몇 번만 권리 분석하면은 권리 분석이 쉬워요. 이제 한 3주쯤 지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경매하고 관계된 부분만 간추려서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권리 분석할 때 이제 제일 난해한 부분이 그 말소 기준 권리하고 그 이게 민사집행법 91조 1항, 2항, 3항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차가 있을 때 대항력하고 말소 즉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대항력이 틀려요. 그 두 개 구별하는 방법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건들은 전부 다 유찰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신건들 관심 있는 분은 유찰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매각 결과를 보셨고 물건 상세 검색 다음 주에 나온 물건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권리 분석하는데 필요한 민법 내용 몇 가지만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